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자, 이번 시간에 저랑 이제는 제, 1, 2차, 1회, 2회 두 번에 걸친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하는데, 자,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서, 이제 실전에,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는, 내용을 한번 보죠. 81번이죠. 자, 다음 중 인력 수요를 예측할 때, 양적 수요 예측 기법에 해당하는,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예. 양적, 예측 기법하고 이제 질적 예측 기법이 있죠. 그래서 질적 예측 기법에는, 시나리오 분석법하고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방법, 아니면 이제 시장에 있는, 시장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이제 생산성 비율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결 분석법, 그리고 이제 추세 분석, 그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정량적 방법, 양적 방법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82번 보죠. 자, 다음 중 경제적 주문량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물어봤습니다. 자,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있죠. 우선 뭐 식으로 간단히 좀 표현을 해보자면, 그죠? 경제적 주문량 EOQ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식 하나 알아둬야 되죠, 그죠? 누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경제적 주문량에서는 여기 이제 D가 이제 디맨드, 연간 수요량을 의미합니다. O가 이제 1회 주문할 때, 이제 오더죠. 이제 1회 주문 비용. H가 이제 홀드, 이제는 하나의 재고를 관리하는데, 한 단위의 재고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재고 유지 비용이 이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변수예요. 자, 우선은 이제 주문량에 관련해서 이제 내용, 이거 이제 가정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하기 위한 가정인데, 자, 1번 보면은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비가 최소가 되게 하는 1회 주문량인데, 그렇죠? 요 주문 비용하고, 유지 비용이 최소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찾도록 만들어낸 식이 이 경제적 주문량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2번, 품절이나 과잉 재고가 허용된다라고 했는데, 품절도 없고 과잉 재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뭐든지 이런 모델을 만들 때는 모델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어떤 제약 조건을 달거나 아니면은 조건 자체를 되게 단조롭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품절이나 과잉 재고가 허용되는 게 아니라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고 조달 기간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조달이 일시에 이루어지고 한 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조달 비용도 일정하고, 그죠? 뭐 많이 주문하고 적게 주문한다에 따라서 할인이 되거나 가격 할인이 되거나 이러면은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도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5번, 주문비는 주문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재고 유지비, 일정하고,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재고 유지비는 평균 재고에 비례한다. 그렇죠? 자, 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3번, 83번이죠? 예, 83번을 보시면, 자, 다음 중 경영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변형 프로세스를 이제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경영 어떤 비즈니스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그 내용인데,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리스트럭처링은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혁신적인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건 뭐냐?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리엔지니어링이 붙을 때 이제 BP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 이제 이 R이 리엔지니어링의 약자죠. 니어링, 그죠? 엔지니어링이겠죠? 이게 스펠링은 조금 리엔지니어링의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는 혁신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약자예요. 비즈니스 프로세서. 그래서 BP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경영 혁신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죠? 리스트럭처링은 이제는 구조조정이라는 의미니까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거예요. 연기준이라든지 전사적 품질 경영,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은 이제 회사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 없는 부서들은 다 정리하고, 완전히 이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철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중심 경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시간 단위로 경쟁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는 경영 프로세스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건 1번입니다. 1번. 예. 8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4번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개인의 일부 특성을 기반으로 그 개인 전체를 평가하는 지각경영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1번에 이제 스테레오타입, 다른 말로는, 상관적 편견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입견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요 스테레오타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주변적인 정보, 그러니까 뭐 배경,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하면 출신 학교, 출신 지역 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이제 스테레오타입, 선입견이라고 얘기하고요. 최근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오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적 편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로남불이라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내가 하는 것들에서 이제 내가 성공하는 요소들은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제 내적 원인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잘못하는 거. 이제 실패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이제 자존적 편견이라고 해요. 그리고 후각 효과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답이 이거죠. 이제 개인의 일부의 특성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이제 후각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그리고 이제 8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총괄 생산 계획에서의 비용 요소 중 생산률 변동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생산률에 해당하는 변동 비용. 보통 생산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인건비가 큽니다. 예, 이제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걸 찾으면 되겠죠. 그죠? 이제 총괄 생산 계획에서의 비용 요소 중 생산률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중에 뭐 잔업비용이나 해고비용, 그 다음에 하청이나 고용비용은 다 이제 인건비의 비중이 들어가 있는, 인건비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1번에 마케팅 비용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은, 이 생산관리 활동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다음 이제 86번을 보시면, 자, 제휴와 투자에 의한 국제화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죠. 예. 제휴 투자라고 하면 이제 두 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거나 말 그대로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이제는 전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걸 이제 제휴와 투자에 의한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합작 기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둘 다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두 기업이, 그죠? 이제 어떤 목표 달성을 해서 이제 서로 어떤 힘을 합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합작 기업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결국 이제 해외에다가 직접 자기 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합작 형태의 기업을 해외에 직접적으로 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도 직접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상무역 같은 경우는 뭐 해설에도 잘 나와 있지만 보통은 이제 국가 간의 무역을 할 때, 그죠? 이제 수입과 수출의 균형을 일정 기간 동안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수출하는 국가와 수입하는 국가가 어느 기업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그 반대로 그 기업이, 그 나라가 반대의 나라로부터, 그죠? 반대급부에 있는 나라로부터 똑같이 그 비중만큼을 또 수입해가지고 균형, 그죠? 무역의 균형을 맞추는 걸 이제 구상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휴와 직접 투자에 상관이 없는 거, 투자와 관련 없는 건 이제 프랜차이징이죠. 예, 프랜차이징이나 라이센싱은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은 이제 프랜차이징 계약이라고 하면 프랜차이즈 본부가 있고 가맹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본부가 그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케팅, 그리고 또는 뭐 홍보하는 것부터 뭐 인테리어,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공급하는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요. 이 가맹점들은 실제 영업권을 가지고 자신의 영업을 수행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 중에 일부분을 이제 로열티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프랜차이징입니다. 그래서 제휴와 투자보다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직적 결합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죠? 본사와 가맹점이라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휴와 투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7번입니다. 87번. 자, 회사 공장용 차량을 4,200만 원에 구입하여 1,4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1,400만 원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을 했다는 거죠. 잔액은. 자, 이 거래 결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자, 이걸 이제 분계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차변에 공장용 차량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증가해요. 네. 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 나갔죠? 예, 현금이 나갔습니다. 얼마가 나가냐면 1,400만 원이 나갔죠. 그래서 이건 자산의 감소예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는 자산의 증가고, 그죠? 현금의 감소는 자산의 감소죠. 자, 근데 일부분을 외상으로 했잖아요. 이건 이제 외상, 미지급금이라고 이제 보통 미지급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이제 부채. 부채의 증가. 그래서 미지급금, 총 얼마예요? 2,8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라는 게 같이 연결된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A, B, D가 들어가 있는 게 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됐죠? 자, 그 다음에 8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에 해당되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현금 흐름에는 현금 흐름 표에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 관련 현금 흐름, 재무 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 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자, 보통 영업활동이라면 기업의 고유 목적인 고유 사역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그런 현금 흐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재무 활동은 이제 돈을 빌리는 거와 관련된 거죠. 돈을 빌리면 거기에 따라 이자도 지급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 하여튼 돈의 유입과 유출과 관련해서, 그죠? 빌려 쓰는 개념이나 투자받아서 유입되는 돈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뭐 투자금에 대한 배당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는 게 이제 재무 활동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은 이제 기업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뭐 어떤 뭐 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회사의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설비 자산을 투자해서 사거나 구입하거나 그와 관련해 지출되고, 나중에 설비 자산을 팔았을 때는 또 현금이 유입되잖아요. 그래서 유출되고 유입되는 이런 투자 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이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1번을 보시면 재화 용역에 구입했다는 현금 유출. 재화 용역 관련된 현금 유입이나 유출이 말 그대로 영업활동 관련된 현금 흐름입니다. 이제 재화 용역을 뭐 우리가 이제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이제 말 그대로 기업의 고유한 영업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그걸 유입하거나 유출하면서 나가는 돈들, 그런 흐름, 들어오는 돈이나 나가는 돈들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유형자산 처분했다는 현금 유입은 이거는 이제 투자자산이에요. 투자자산. 그래서 투자 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에 제3자에 대한 대여금 같은 경우 투자자. 이거는 뭐냐면 기업이 모르는 제3자. 뭐 종업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기업과 관련된 어떤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활동들도 이제 투자 활동으로 봅니다. 기업이 이제 다른 제3자한테 투자한 거예요. 대여금이라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그 이자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식이나 기타 지분 상품에 발행에 따른 현금 유입. 이거는 이제 재무활동 관련된 거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차입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재무활동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차입금을 상환했다는 현금 유입. 이것도 말 그대로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재무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9번 보죠. 자, A기업의 관련 자료가, 자, 아래와 같을 때, 자, 간접법을 적용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구하면, 요게, 2012년 정도에 노무사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2년인지 14년인지 하여튼 오래됐어요. 출제된 지가. 근데 그 당시 이게 노무사, 경약 우리 1차 시험에서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현금 흐름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긴 했지만, 사실은 이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도 1차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 문제에 해당하는 거 사실은.
자, 그걸 이제 노무사 시험에 경영학, 1차 경영학 문제에서 이걸 출제를 했는데, 어쨌든 한번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반영을 해놓긴 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출제될 가능성도 높지는 않긴 하지만, 자, 그래도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 같이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A기업의 관련 자료가 아래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간접법을 적용해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을 구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우선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찾으려면, 자, 여기 나열된 것 중에 영업활동 관련된 것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 배제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 영업활동 관련 없는 현금 흐름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형자산의 증가는 조금 전에 앞에서 문제 풀어봤지만 이건 투자활동 관련된 겁니다. 투자활동 관련된 현금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차입금의 증가는 요거는 재무활동 관련된 거예요. 재무활동. 그죠? 그래서 재무활동 관련된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배제하고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이라고 우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를 구매를 해서 그 자동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업활동을 뛸 거 아닙니까? 뭐 그랬을 때 이제 나가는 것들,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는 물리적으로 손상되는 것들을 어느 이제는 물리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들을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반영을 해주죠. 그래서 이것도 영업활동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도 다 영업활동 관련된 거예요. 재고자산을 팔고 만약에 외상거래를 했다. 그럼 매출채권이고, 그죠? 거꾸로 재고자산을 사왔어. 유입했어. 그죠?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부채를 매입채무라고 하죠. 재고자산 관련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다 영업활동 관련된 거예요. 재고자산의 증가나 감소 이것도 다 영업활동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에 다 간접법을 하면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시작점은 10,000원이야. 우선은 10,000원이 다 현금이 유입됐다고 가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10,000원부터. 자, 그럼 영업활동 현금으로 우선 10,000원이 시작을 하는데, 자, 감가상각비는 비용이거든요. 비용.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15,000원이라는 금액이 있었을 텐데, 그죠? 이 영업이익에서.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감가상각비 5,000원을 뺐기 때문에 영업이익 10,000원이 나온 거죠.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이 나온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 10,000원, 15,000원에서 5,000원을 빼서 10,000원이 나왔잖아요. 그죠? 당기순이익이. 근데 잘 보시면, 자, 이 10,000원이라는 금액이 이제 현금이 유입된 거다. 영업활동 관련해서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우선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가상각비는 실질적인 돈이 지출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자산을 사면서 들어갔던 돈, 이미 현금이 유출이 되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에 이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그 가치를 계속 감소시키면서 비용으로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 비용이에요. 감가상각비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당기순이익 10,000원에서 5,000원을 빼지 않은 금액이 현금 유입액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에서 15,000원에서 시작해서 5,000원을 빼서 10,000원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5,000원은 지출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 간접배에 의한 현금 흐름,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려면 이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건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출되지 않았으니까. 지출되지 않은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10,000원이 아닌 15,000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5,000원을 더해주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매출채권은 어떠냐? 매출채권의 증가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거야. 외상거래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 채권이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 5,000원은 현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는 당기순이익에는 5,000원이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수익으로 잡히니까. 하지만 실제로 현금이 유입되지 않았으니까 빼주는 겁니다. 이 매출채권은. 매출채권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이 증가한 만큼 외상거래가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은 현금이 유입되지 않은 걸로 봐서 빼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감소는 뭐냐면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죠? 재고자산이 창고에 있던 물건이 팔렸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감소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1,000원만큼 현금이 유입됐다고 봐야 돼. 그죠? 재고자산의 감소는 1,000원만큼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재고자산이 감소한 만큼 돈이 들어온 거니까 1,000원 유입. 그 다음에 매입 채무의 증가는 외상거래가 발생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잖아. 그러니까 돈을 내가 묻은 거죠. 내가 아직 주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내 돈을 세이브한 거야. 나중엔 나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돈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10,000원에서 빼줬을 거 아니에요. 매입 채무
유입은 3,000원 비용으로 빼서 10,000원이 나왔을 텐데 빼기 전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현금이 유출되지 않았으니까. 현금 흐름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3,000원은 현금이 유입됐다고 봐야 돼. 이거는 자 매입 채무의 증가는 현금이 플러스 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요. 10,000원에서 5,000원 더해주고 5,000원 빼고 1,000원, 3,000원 더해주니까 1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영업활동 관련된 현금 유입액, 현금의 현금 흐름은 14,000원이 답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이제 9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회계순환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회계순환과정은 처음에 이제 거래 사실이 발생하겠죠, 먼저? 그래서 니은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회계상의 거래면 분개를 하는 거고,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면 분개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거래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이 먼저 들어가야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들어와야겠죠. 자, 그죠? 그리고 니은 디귿 분개를 하고, 그거를 이제는 분개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총계정 원장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각 계정별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디귿한 다음에 총계정 원장을 가지고 정기 분개된 내용들을 원장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옮겨 적는다라는 게 옮겨 적는다는 게 정기죠. 옮겨서 기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옮길 전 그죠? 이동시켜서 기록한다. 그래서 정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봐도. 그죠? 니은 디귿까지는 똑같은데 미음이 나오는 거는 4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장에 정기하고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니까 비읍 들어갈 거고. 그죠? 그래서 원장 정기한 다음에 수정전 시산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류 검증을 합니다. 이제 옮겨 적거나 분개하면서 오류, 대차 오류가 혹시 잘못 왼쪽하고 오른쪽 금액을 잘못 기입하는 건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수정 분개, 이제 연말,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분개하는 기말 분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 분개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여기는 지금 없죠.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한 후에 재무제표까지 작성을 해야 되니까 가장 관련된 게 이제 4번이죠. 그죠? 가장 그상이 지금 수정 후 시산표는 빠져 있는데, 어떻든, 자,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전개를 하면 이제 4번처럼 전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9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그리고 이제 91번 보죠. 자, 총 자산 회전율을 계산할 때, 자, 분자에 해당되는 항목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총 자산 회전율을 계산할 때 분자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이제 회전율이라는 거 할 때 많이 다뤘던 게,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을 제가, 기본 교재에서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기본 이론이라든지 객관식 우리 경영학 수업할 때도 이 부분이 요약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전율은 보통 이제 그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보통은 뭐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음식점 같은 데는 자리 회전율이 좋아야지, 그죠? 영업이 잘 된다고 보잖아요. 그죠? 손님들이 빨리 먹고 또 빠져줘야 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래야 매출이 증진되니까. 이제 회전율이라는 게 그만큼 그 회사의 자산이 잘 돌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흐름이 좋은지. 매출 채권은 매출 채권. 그러니까 그 채권 거래, 그러니까 외상으로 거래했던 거에 따른 이제 돈이 얼마나 잘 유입되는지를 보는 거고, 이건 이제 창고의 재고자산이 얼마나 잘 팔려나가는지를 보는 게 이제 이 재고자산 회전율인 거죠.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 회전율은 보시면, 자, 우선은 평균 매출 채권이 분모가 돼요. 여기 이제 재고자산도 평균 재고자산이 분모가 됩니다. 보통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분모로 들어와요, 보통. 그죠? 예, 재무비율 값들 보면 앞에 있는 단어들이 다 이제 분모로 보통 들어옵니다, 분모. 그리고 이제 회전율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재고자산도 이제 매출액을 쓸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매출원가를 활용을 해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예. 매출원가. 근데 이제 매출원가가 없으면 매출액을 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총 자산 회전율도 똑같다는 얘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면, 추론을 해보면, 총 자산 회전율도 보시면, 평균 총 자산, 그죠? 평균
총 자산에서, 그죠? 매출액이 분자로 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회전율 계산할 때는 분자가 매출이나 매출 원가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회전율을 빼면 다 매출액이 분자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리고 이제 92번을 한번 볼까요? 자, 재무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수익성 비율은 한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자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측정한다. 수익성이라는 게 인풋 대 아웃풋이잖아요. 그죠? 이제 수익률 따지는 거, ROI 값 같은 거 다 보시면. 그래서 수익이나 수익률은 다 내가 투자한 대비 거기에서 얻는 이익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다. 1번이 맞고요. 자, 주가 수익률 PER은 기업의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거 PER 값 우리가 이제 요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이거 무조건 외우지 말고 저도 옛날에 외울 때 P하고 ER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ER을 EPS처럼 살짝 꺾어서 나타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P가 주가를 의미하는 거고 EPS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이제 earning per second 약하죠. 스톡의 약자죠. 세컨드가 아니라 earning per 스톡. 주식, 쉐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당 순이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3번 활동성 비율은 기업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측정한다. 조금 전에도 활동성 비율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표현이고 자 레버리지 비율도 이제 잘 나옵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보통 이제 부채 비율이 레버리지 비율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자 보상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장기 채무 지급률을 측정하다. 맞죠? 4번 질문 꼭 유의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재고자산 회전율이 산업 평균보다 낮을 경우 재고 부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나타난다가 아니라 회전율이 좋다는 건 창고에 재고가 잘 빠져나간다는 거니까 회전율이 낮다 그랬죠. 산업 평균, 그죠? 동종업계 평균보다 낮으면 창고에 재고가 잘 안 빠져나가는 거죠. 회전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재고가 부족하지 않고 재고가 너무 많겠죠. 과잉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93번 보겠습니다. 자, 유동성 비율이 이제 120%. 자, 유동부채가 100억 원. 재고자산이 40억 원이면 당좌 비율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보통 유동 비율이라고 하면 유부유자죠, 그죠? 유동 비율은 유부유자 유동부채로 유동자산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당좌 비율은 유부당좌입니다. 그죠? 유부, 당좌. 됐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하죠. 조금 전에 레버리지 비율이 했지만, 부채 비율은, 자기 부채라고 해서 외우면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부채예요. 부채는. 총부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유동부채가 100억 원이고 유동비율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거 부채 비율은 지우죠. 그래서 의미가 없으니까. 자, 유동비율 같은 게 이제 100분율인데 이거 내가 100%는 이게 안 곱했어요, 일부러. 어차피 100%는 당연히 곱해지는 겁니다. 자, 유동비율인데 유동부채가 100억 원이고 자, 유동자산이 얼마인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100분율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유동비율이 120%가 나왔다는 얘기는 유동자산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120억이라는 얘기죠. 유동자산이 120억. 됐죠? 자, 그럼 당좌 비율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동부채는 100억 원이고 당좌자산이 얼마냐면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주면 당좌자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면 당좌자산이죠.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얼마예요? 120억 여기서 구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당좌자산이 40억이라고 주어졌죠. 그죠? 재고자산이. 그죠? 그래서 80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 80억에다 이제 100분위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오면 된다? 자, 유동 비율은, 당좌 비율은 80%가 나오겠죠. 그래서 9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94번 한번 보죠. 자, 매출액 순이익률이 10%이고 총 자본 회전율이 4인 기업의 총 자본 순이익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매출액 순이익률이 10%, 그다음에 총 자본 회전율이 4인 기업의 총 자본 순이익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지금 몇 문제를 계속 동일한 걸 계속 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것 중에 조금 난이도 있게 낸 이유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매번 자주 풀었던 것들은 익숙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문제들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을 좀 풀므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은 뭐냐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매출액 순이익률을 계산하려면 이제 매출액 순이익률은 요걸 가지고 이제 비율값을 계산해보면 이제 매출액이 분모로 들어오겠죠. 그죠? 앞에 있는 단어가 이제 재무 비율에서는 앞에 있는 단어가 이제는 분모를 구성하고 순이익이 이제 분자를 구성합니다.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겠죠, 당연히. 여기 이제 매출액 순이익률을 나타내는 비율값이에요. 그 다음에 총 자본 회전율 하면, 총 자본 회전율 하면, 자, 회전율은 여기 분자가 이제 매출액이죠. 그리고 이제 총 자본, 여기 이제 평균 총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가. 자, 앞에 있는 단어가 이제 분모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업의 총 자본 순이익률은, 총 자본 순이익률. 당연히 이제 총 자본이 분모로 들어올 거고요. 단기 순이익이 분자가 되겠죠. 그럼 잘 보시면,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 자본 회전율을 곱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예, 평균 총 자본에서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 자본 회전율이 결국 총 자본 순이익률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은 얼마예요? 10%잖아요. 그죠? 매출액 순이익률은 10%고 그다음에 총 자본 회전율은 4라고 줘줬으니까 이걸 곱하면 40%가 나오겠죠? 40%.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95번 한번 보죠. 자,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자, 이제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재무회계는 기업의 이제 내부 정보를 외부에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관리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라고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한다. 맞습니다. 2번 재무제표 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는 관리회계가 아니라 재무회계 쪽이죠.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라. 이거는 재무회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회계는 별도의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예. 별도의 이제 회계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6번 보죠. 자, 이제 포터의 가치사슬 모델에서 주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죠. 그죠? 자, 1번 운영 재고, 그 다음에 2번 입고 출고, 3번 고객 서비스, 4번 영업 마케팅, 5번 인적 자원 관리인데, 자, 이제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게 1, 2, 3, 4고요. 5번 같은 거 인적 자원 관리라든지 재무회계 관리, 그리고 이제 기업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기업의 여러 가지 뭐 비품이라든지 소모품 같은 거 구매 활동 같은 것도 다 이제 보조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5번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보조적 지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게 5번이죠. 어렵지 않게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97번. 자, 인간관계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과학적 관리법과 유사한 이론이다. 아니죠. 인간관계론하고 과학적 관리법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죠? 과학적 관리법 이후에 나온 게 인간관리론, 그리고 이제 메이어의 호손 실험 등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2번, 인간 없는 조직이란 비판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인간 없는 조직이란 비판을 드는 건 과학적 관리법이 그랬고요.
이 인간관계론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없는 인간이라는 비판을 들었죠. 그죠? 이제 인간만을 강조하니까 조직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래서 2번도 틀린 내용이고, 3번 심리 요인과 사회 요인은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론에서는 이제 심리적 요소와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요소들이 이제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4번 비공식 집단을 인식했으나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높게 평가한 거죠. 자, 그래서 4번도 예, 틀린 내용. 5번 메이오와 리슬리스 버거를 중심으로 호선 실험을 거쳐 정리됐다. 맞죠? 예, 대표적인 내용이 5번입니다. 그래서 97번의 답은 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8번. 현대 경영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효율과 합리성을 강조한다. 예,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인간관계론에서는 인간의 사회 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맞죠? 예, 사회적 심리적 요소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집단에 대한 중요성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행동과학 이론에서는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의 활동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행동과학 이론하고 인간관계론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론 이후에 이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 행동들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조직의 발전과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간의 행동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한 게 인간관계 이론 이후에 나온 것이고요. 지금 3번 내용은 단순히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 인간관계론 행동과학을 이제는 혼돈하게 되면 나오는 그런 오답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3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행동과학 이론은 인간관계론 이후에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이론 4번, 그 다음에 5번 상황 이론에 대한 설명은 다 맞는 설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99번입니다. 자, 자산 예산에 대한 아래 보기 내용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본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보통 이제는 이 투자안에 대한 평가 방법 중에 순현재 가치법, 그러니까 NPV법이나 IRR법, 그다음에 IRR법은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회수기간법도 있고 PI 수익성 지수법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 같은 경우도 있죠. ARR법.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내부 수익률법하고 그다음에 현재가치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업의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에서는 투자안의 순현재가치가 투자 비용보다 크면 채택된다. 예. 투자안의 현재 순현재가치가 투자 비용보다 크다면 0보다 큰 값이 나오잖아요. NPV 값이. 그죠? 예.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와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NPV는. 그죠? 현금 유입액 현재가치. 그럼 할인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할인율만큼 이렇게 M만큼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죠. 이것도 할인율만큼 반영해. 이거 이제 유입액과 유출액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시그마 다 더해줘야 돼요. 유출액의 현금 현재가치를 다 합쳐준 것과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를 다 더해줘가지고 그걸 뺐을 때 0보다 크면 괜찮은 투자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현재가치가 투자 비용이 유출액이잖아요. 유출액. 그죠? 유출액보다 유입액이 더 크다면 채택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그죠?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PI법은 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예,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거 PI법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누면 PI법이 되죠. 그죠? 그죠? 빼는 게 아니라 나눠지면 PI법이 됩니다. 수익성 지수법이죠. 그리고 디귿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재 유출액의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각기 할인하는 율. 이게 뭐냐면 다시 이게 이제 NPV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 가치, 그러니까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그 할인율을 찾는 게 그게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그래서 NPV 값이 딱 0이 되도록 하는, NPV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을 찾는 게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표현이고요. 리율,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은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게 피셔의 수익률에서 그런 결론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셔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는,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서 표현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죠? 여기가 이제 수익률이죠? 여기가 이제 할인율, 예, 할인율.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값하고, 할인율에 따라서, 그죠? A 투자안과 B 투자안에 대한, 그죠? 이 수익값이, 그죠? NPV 값이나 IRR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 이 할인율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A 투자안이 괜찮은 경우가 있고 B 투자안이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NPV법으로 평가했을 때는 A안과 B안이 어느 할인율에 따라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동일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상호 배타적인 투자일 경우 순현재가치법에서 결론 난 것과 내부 수익률법에서 결론 난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안이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거 할인율이 낮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가 이제 피셔의 수익률이죠. 교차하는 지점이 여기가 이제 피셔의 수익률. 피셔의 수익률보다 낮을 때는 A안이 B안보단 좋은 투자안이죠. NPV 값이 더 높게 나오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피셔의 수익률 넘어가면 그때는 A안보단 B안이 더 좋은 투자안이 됩니다. 그죠? B안이 더 좋은 투자안이 되죠. 이렇게. 그죠? 이거 색깔 달리해서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뭐 어떤 방법을 써도 B안이 더 좋은 투자안이 되는 거예요. 예. B안이 A안보다는. 됐죠? 왜냐면 여기서 결론은 NPV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니까. 그때 수익률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역전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두 투자안에 대한 결론이 다르게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을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번 문제죠. 자, 기업 계열화 형태 중 부산물을 가공하거나 혹은 보조적 서비스를 행하는 기업을 계열화하는 형태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부산물을 가공하거나 보조적 서비스를 행하는 기업의 계열화 형태를 사행적 계열화라고 해요. 예, 수평적 계열화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계에 있는, 그죠? 같은 어떤 공정이나 유통 단계에서 같은 단계에 있는 업체들끼리 이렇게 기업끼리 통합하는 거는 수평적 통합이고요. 그죠? 계열하고 수직적 통합은 다른 단계, 다른 공정에 있는, 그죠? 어떤 기업이나 공정이 통합을 했다면 그때 수직적 계열화라고 합니다. 사행적은 이제 부차적인 거, 부산물이나 아니면 보조적 서비스를 계열화시키는 걸 이제 사행적 계열화라고 해요. 카르텔은 굳이 제가 얘기 드릴 필요 없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연결해서 또 풀어보겠습니다.